준호 얼굴이 태수랑 정말 안 닮았지?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말수는 가슴을 부여잡는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어젯밤 내린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72세 김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습관처럼 일어나 집 앞 작은 텃밭으로 향했죠. 손바닥만한 밭이지만 상추며 깻잎, 고추까지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들이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만하면 괜찮네. 말수는 하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상추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벌레 먹은 잎사귀는 골라내고 싱싱한 것만 골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10여 년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부지런해졌죠. 아들들과 며느리, 손주들 뒷바라지가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멸치 우린 육수에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방금 딴 상추도 한 줌 넣었죠.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말수는 밥솥 뚜껑을 열어 윤기 나는 쌀밥을 확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잘 익은 배추김치도 꺼내어 작은 접시에 담았죠. 이제 곧 일어날 텐데.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말순이, 2층에는 첫째 아들 태수 가족이, 그리고 작은 별채에는 둘째 아들 준호 가족이 살고 있었죠. 남편이 젊었을 때 공장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사는 든든한 보금자리였죠. 첫째 아들 김태수는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올해 5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순한 아들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식사를 마친 후 회사로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보고 집안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과장 자리까지 올랐죠. 말순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내는 올해 46살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고등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이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집와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 김준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올해 47살이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속 썩이고 있었죠.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공부도 대충 했고 대학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장이 나를 이해 못해요. 동료들이 텃세를 부려요.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런 핑계를 대며 벌써 직장을 7번이나 그만뒀습니다. 결혼도 늦었습니다. 39에 겨우 장가를 갔는데 그것도 말순이 온갖 수소문을 다해 중매를 서서 겨우 성사된 일이었죠. 며느리는 착한 여자였지만 준호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거나 돈 문제로 화를 내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죠. 지난달에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준호가 친구의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말순이 거절하자 화를 냈던 것이요. 어머니는 형만 편애하세요. 저는 아들도 아닌가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새벽 3시에 들어왔고 며느리는 겁에 질려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피했죠. 그때 태수가 나섰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재주 씨와 조카는 무슨 죄야. 그 광경을 지켜본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준호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며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진짜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다닐 핑계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태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떠들썩했죠. 말수는 뜨끈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아들이었죠. 무슨 고생이야? 이게 다 뭐라고?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소중하면서도 준호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준호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빗으며 식탁에 앉았는데 어젯밤 술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눈꺼풀이 부어 있는 걸 보니 또 늦게까지 마셨나 봅니다. 준호야, 어젯밤에 또 늦게 들어왔구나. 며느리가 걱정하던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서요. 일자리 얘기도 나왔고 별일 아니에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태수 역시 걱정스런 얼굴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이 걱정되면서도 답답했죠. 어머니 앞에서 또 다투고 싶지는 않았지만 준호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어서 아침 먹어라. 말수는 준호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는 그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겨우 고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넌 늘 아버지 닮아 철없지만 그래도 내 새끼지. 두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깊은 걱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듯 보이는 아침 식탁 풍경이 곧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지나고 며칠 후 말순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죠. 말순은 방 안에서 손주들 옷을 개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태수 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태수 씨 회사 동료인데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말순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태수 씨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말순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수가 쓰러졌다고? 평소 건강했던 큰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계속 중얼거렸죠.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태수의 아내와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울고 있었고 동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니,
며느리가 말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갑자기 회의 중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라고.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남편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이제 아들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유족분들이신가요?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안 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태수가 죽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웃으며 나간 아들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 뒷자리에서 며느리와 함께 울었죠.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친척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장례식장을 정하고 부고를 돌렸어요. 말수는 넋이 나간 상태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태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꿈이겠지 곧 깰 거야. 계속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틀 후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회사에서도 인품이 좋았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말수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하면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데 자꾸 준호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그 시선들이 이상했습니다. 저기 좀 봐. 준호 얼굴이 태수랑 정말 안 닮았지? 먼 친척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태수는 아버지 쏙 빼닮았는데 준호는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어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그 일을 아직도? 말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도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무언가 수군거리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형의 장례식이라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친척들끼리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큰 고모가 말순 옆에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준호 그 아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리는구나. 말순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고모님?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형제인데 너무 안 닮아서 그런가 보다. 큰 고모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의 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눈치챈 걸까요?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듣고 있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도 그 수군거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서 말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거의 비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영정사진 속 아들에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더 큰 폭풍의 전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 빈소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분주했습니다.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영정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큰 고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졌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기 준호 좀 봐요. 형이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판박이인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대화들이 빈소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던 것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빈소를 나섰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동네에서 오래 산 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김 아저씨는 준호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이기도 했어요. 준호야, 힘내라. 형이 갑자기 가서 얼마나 충격이 클까. 김 아저씨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김 아저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너 어릴 때 동네에서 떠돌던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김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었거든. 박미영이라고 했나? 그때 당시 22살 정도 되는 예쁜 아가씨였지.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30 초반이었을 때야. 공장 경영이 어려워서 매일 야근을 하던 시절이었지. 그때 미영이가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거든. 김 아저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어. 그런데 미영이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고 내 아버지도 공장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둘이 자주 만나게 된 거지. 준호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내 어머니는 그때 태수를 임신하고 있어서 몸이 무거웠거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고 집안일도 힘들어 했지. 내 아버지는 바쁜 공장일에 그런 내 엄마까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가 많았어. 김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젊고 활기차고 내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지.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감정이 생긴 거야.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영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내 아버지는 미영이를 멀리 보내려고 했는데 미영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버텼거든. 김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됐어. 처음엔 화가 나서 난리가 났지. 하지만 미영이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교통사고였나? 아무튼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그래, 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로 한 거야.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야.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자식으로 키운다는 게. 김 아저씨가 준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시에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돌았어. 말순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났고 친어머니는 일찍 죽었으며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는 사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만 그렇게 냉정했던 거구나.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태수에게는 자상했지만 준호에게는 항상 엄격했어요. 준호가 뭘 해도 만족해하지 않았고 꾸중만 했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의심과 원망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준호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준호가 알아챈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할 말씀이 없으신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박미영이라는 여자 아시죠?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 이름이 아들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준호의 말에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이제 아들의 입에서 나오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을 어디서?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김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제 친어머니 이름이 박미영이라고. 맞아요? 준호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빈소에 남아있던 다른 친척들도 서로 눈치만 보았죠. 드디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영정사진 속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원망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습니까? 말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의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거네요. 저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고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안 닮았던 거야. 어머, 이런 일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미영이는 착한 아이였어. 집안이 어려워서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말순이 30년 전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공장 경영이 힘들어서 밤낮 없이 일했거든. 나는 태수를 임신하고 있어서 몸이 무겁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지. 그래서 내 아버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궁금했어요. 미영이는 22살이었어. 예쁘고 똑똑하고 내 아버지 일을 정말 잘 도와줬거든.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마음이 생긴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 나는 몰랐어. 내 아버지가 더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냥 일 때문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화가 났어. 큰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미영이를 멀리 보내려고 했어.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하지만 미영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거든. 말순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미영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어. 그 아이는 정말 혼자였지.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고 말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너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약해졌지.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낳은 지 2달 만에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비 오는 날 밤이었는데 약국에 약을 사러 가다가 말순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2달 만에 죽었다는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키우게 된 거예요? 준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죽고 나서 너는 혼자 남게 됐어. 갓난아기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 고아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제발 우리 아이 잘 키워달라고.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어.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처음에는 망설였어.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왜 키워야 하나 싶었거든. 하지만 너를 보니까 그냥 갓난아기였어. 죄가 없는 순수한 아기. 말순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를 데려와서 키우기로 했어. 물론 쉽지 않았지. 동네 사람들 시선도 따갑고 내 아버지도 미안해하면서도 어색해했고 말순의 목소리에 지난날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진짜 내 아들 같았어. 밤에 울면 달래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 정말 내 새끼가 된 거야.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미안해했어. 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미영이 생각이 나서 힘들어했지. 그래서 너한테 더 엄격했던 것 같아. 자신의 잘못을 너한테서 보는 것 같아서.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소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디어 모든 것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정사진 속 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몰랐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 너와 태수가 형제로 자라길 원했으니까.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빈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저는 김씨 집안 사람도 아니고 형의 진짜 동생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남의 핏줄이라는 거죠.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지 마라. 너는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아들이요?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박미영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빈소 안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큰 고모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일이. 고모님, 그만하세요. 태수의 아내가 큰 고모를 말렸지만 이미 친척들 사이에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이렇게 안 닮았구나. 아버지가 준호한테만 그렇게 차가웠던 이유가 있었네. 말순이 고생 정말 많이 했겠다.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는 그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빈소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불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누구였던 거지?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려서부터 느꼈던 묘한 소외감,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형과 자신의 확연한 차이.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때 태수의 아내가 나와서 준호 옆에 섰습니다. 서방님 괜찮아요? 형수님.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가 돼야 하나요? 형의 동생도 아니고 이 집 아들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형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서방님을 아꼈는데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30년 동안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로 태어난 아이일 뿐이고. 그때 빈소에서 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친척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만해. 그만 떠들어. 말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새끼라고.
큰 고모가 달랬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어떻게 달랬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했는데,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없이 혼자. 그런 아이를 내가 어떻게 버려둬.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듣고 있던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은 쉽게 말하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동네 사람들 시선, 남편의 미안한 표정,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준호를 내 품에서 키웠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은 말순의 격한 반응에 놀라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순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준호를 키웠는지를 말이죠. 그때 준호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수는 준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너한테 알려주게 돼서. 어머니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고 저는 그냥 그 결과일 뿐이에요. 준호야, 그런 말하지 마라. 너는 잘못이 없어. 말순이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저는 누구인가요? 빈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은 정이 있잖아.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김 씨도 아니고 저는 박미영의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말수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너를 키운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 밤새 열나는 너를 돌본 것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준 것도,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너무 컸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준호는 빈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형은 끝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셨네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준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아들 중 하나는 하늘로 떠나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한꺼번에 닥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영결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진실이 드러난 후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말수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밤새 울다가 지쳐서 눈만 감고 있었고 준호는 장례식장 복도를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7시 장례식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준호를 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어요. 저기 준호 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얼마나 충격일까요? 말순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다니. 이런 수군거림들이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형의 상주가 될 수 있는 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그때 태수의 회사 부장이 조문을 왔습니다. 준호에게 정중히 절을 한 후 말했어요. 태수가 회사에서 늘 동생 자랑을 했어요. 우리 준호가 어떻고 저떻고. 태수가 준호 씨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이 자신을 친동생으로 생각하며 자랑했다는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형이 정말 그랬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요. 준호 씨 결혼할 때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 동생이 드디어 장가간다고 하시면서 한 달 내내 웃으셨어요. 부장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영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고인을 기리는 설교를 했고 조화가 차례로 올려졌어요. 그런데 헌화 순서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고인의 가족분들이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지만 준호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가족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말순이 먼저 일어나서 헌화를 했고 태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준호야, 어서 와라. 말순이 준호를 불렀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빈소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때 태수의 큰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인 조카가 준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삼촌이 가족이 아니라면 저는 뭐가 돼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삼촌이 유일한 삼촌인데 피가 다르다고 해서 삼촌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준호는 조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자신이 삼촌이었거든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삼촌을 잘 챙겨드려라. 삼촌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여린 사람이니까라고요. 조카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결식 도중에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추도사를 하던 태수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태수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 동생 준호는 성격이 좀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우리 형제는 피보다도 진한 정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생전에 얼마나 준호를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준호에게 말순이 따라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30년 전에 너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는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죽고 나서 갓난아기였던 너를 데려왔을 때 정말 작고 약해 보였어. 준호는 말순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 밤마다 울어대는 너를 달래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의심했거든. 남편의 바람으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었지.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내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그때 느꼈어. 아, 이 아이는 그냥 아기구나. 죄가 없는 순수한 생명이구나. 그때부터 진짜 내 아들처럼 키웠어. 태수한테 젖 먹일 때와 똑같이, 밤새 열이 날 때도 똑같이, 구별하지 않았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살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말순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앞으로도 내 아들이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 준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감사함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때 연결식장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형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형한테 마지막 인사드리고 올게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빈소로 들어간 준호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은 끝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셨네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이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사실은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관 속에서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동생이다. 그게 전부야.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의 형제애와 이제야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결식이 끝나고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상주들과 조문객들이 장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 버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준호를 향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젯밤 드러난 진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관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만 남았을 때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 안 가겠어요. 뭐라고?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때 태수의 아내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잠깐만요. 서방님께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수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서방님, 그 이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출생의 비밀을. 그 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말순과 준호 모두 얼어붙었어요. 형수님, 무슨 소리예요? 형이 언제부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이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박미영이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말순도 그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예요. 그 일을 불러서 모든 걸 고백하셨다고 해요.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다. 내가 죽어도 준호를 잘 돌봐달라고 하시면서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형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그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는 내 동생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30년 동안 함께 자란 내 소중한 동생이야. 형수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방님을 더 챙겼어요. 서방님이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걱정하면서 형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그랬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이가 서방님 결혼식 때 축사하면서 한 말 기억나요? 준호야, 형이 평생 너를 지켜줄게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었죠. 준호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축사를 하면서 유독 감정이 북받쳐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준호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어요.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순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태수가 5년 동안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니? 맞아요, 어머니. 태수는 서방님이 상처받을까봐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했죠.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서방님, 그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형수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나은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준호한테 전해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우리 형제는 피보다도 진한 정이 있다고. 준호는 영원히 내 동생이라고.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이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신을 끝까지 동생으로 여겨줬다는 사실. 그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형,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호가 무덤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알겠지? 태수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피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때 말순이 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 친어머니 미영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까?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면서도 항상 밝게 웃던 아이였지.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공장에서 일할 때도 동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거든. 준호는 말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영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 오히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지. 말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 제발 우리 준호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라고.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준호. 준수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말이야.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비록 2달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아이였다는 것을. 어머니, 형, 모두 미안해요.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순이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고. 그날 무덤 앞에서 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진정한 가족은 함께 나눈 시간과 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무덤 앞에서 모든 진실을 깨달은 준호는 말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곳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가족의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형의 안경,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뭐라도 좀 먹어야지. 말순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리며 앞치마를 두르려고 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말순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주겠다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준호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처음 안아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말순은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잡했어. 화나고 원망스럽고. 하지만 너를 보니까 그냥 갓난아기더라고. 미영이가 너를 내 품에 안겨줄 때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이 아이는 잘못이 없구나.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라니. 너를 키우는 게 어떻게 고생이겠어. 태수와 함께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말순이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형수는 준호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다행이에요. 집에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형수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형수가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조카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삼촌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학생인 둘째 조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다라고요.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태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가족들은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순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반찬들. 모든 것이 그리웠던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먹어. 말순이 준호의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이렇게 받기가. 준호가 미안해했지만 말순은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뭘. 너는 내 아들이잖아.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의 영정사진을 거실에 모셔놓고 향을 피웠어요. 준호는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형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줬는지. 피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동생으로 여겨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 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습관이라서. 말순이 웃으며 말했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거예요. 형이 못다한 효도를 제가 대신 할게요.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태수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형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동료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호 씨, 태수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던 동생이시네요. 태수 씨 책상 서랍에 준호 씨 사진이 있어요. 늘 보면서 웃으셨거든요.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형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형이 얼마나 자신을 아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호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형이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너를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겼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사이의 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진짜 형제로 만들었어. 준호야, 부담 갖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는 이 세상에서 형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사랑한다. 내 동생아.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메시지. 그 따뜻한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김준호입니다. 말순 어머니의 아들이고 태수 형의 동생이에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형이 못다한 효도를 제가 대신 하겠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 앞 작은 텃밭에 나가서 상추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해온 일을 이제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내일 아침에도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릴 어머니를 위해서. 한때 얼룩진 비밀로 흔들렸던 준호의 마음은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치유되고 봉합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